전세 뺄 때는요, 여러분, 임차인의 종류와 보증금 반환 방법, 그리고 전세금 대출까지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지 다양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전세입자를 잡을 수 있어요. 아니, 제리님, 제가 임차인도 아닌데, 내가 전세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전세 대출? 보증보험까지 왜 알아야 되죠? 하시는데요. 전세 광고를 여러분들이 내다보면 이런 전화를 받게 돼요.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그냥 모르면 가능하나 싶거든요. 그리고 아니 법인 임차인이 사택으로 계약을 하고 싶대요. 주의사항이 있을까? 전세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해줄 수 있나요? 하는 전화를 받게 돼요. 오늘 배울 거를 이 세 가지, 아까 꼭 알아야 되는 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임차인의 종류, 그리고 보증금 반환 방법, 전세자금 대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요, 이런 임차인의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전화를 빠르게 해결을 하면서 임차인을 붙잡고 빠르게 전세를 뺄 수 있어요. 아시겠다? 가볼게요. 먼저 법인 임차인이 회사 사택으로 계약을 하고 싶대요 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거는 임차인의 종류,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개인 임차인은 일반적인 임차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자와 거주자가 같아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임차인이라서 집을 나와 가족이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어서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2년 더하기 2년, 그러니까 한 임차인이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세금 보장은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차이를. 다음은 법인 임차인은요, 계약하는 사람과 거주하는 사람이 달라요. 계약은 법인, 그 회사랑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가 다른 건데요. 이때는 법인의 업종과 설립 연도를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임차하는 목적과 실제 사용이 일치를 하는지, 임차할 때는 그냥 거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했는데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전기 사용이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유흥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업종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설립 연도 같은 경우는 재무 안정성을 위해서 봐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설립된 그런 신설 법인보다는 좀 더 탄탄한 회사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 법인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라는 개념이라서 집 관리가 좀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법인 임차인은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갱신권을 못 써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면 이제 2년 계약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통 전세권 설정을 요구를 하시는데요. 이때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리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임차인이 가지게 되어서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관련된 특약을 설정을 하고 이제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세권 설정이랑 전세보증보험이 뭐가 다른지 한번 바로 볼게요.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전세권 설정 동의해줄 수 있나요? 아까 그런 전화 받는다고 했죠. 그때 이렇게 해결을 해요. 아니, 제이리님, 근데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이 뭔데요? 이 두 개는요, 임차인이 이제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을 보장을 받는 방법인데요. 전세권의 경우에 집에 대한 어떤 권리를 임차인이 가지는 거예요. 우리 집 등기를 떼면 이 사람 이름이랑 전세보증금이 적혀져요. 등기부 등본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세금을 내가 안 내준다 하면 경매에 넘어가요, 집이. 그럼 이 사람이 1순위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통 보증금 한 3억을 기준으로 등기에 등록을 하는데 73만 원 정도가 들고요. 거기다가 법무사 대행 비용이 2, 30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한 약 1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죠. 근데 전세보증보험은요, 대부분 임차인이 보통 가입을 하는데요. 이거는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세금을 못 준다 하면 보증회사에서 대신 먼저 내줘요. 이걸 임차인이 가입할 때 그 보험비라고 하죠. 보증금 3억 기준으로 약 한 73만 원 정도가 들어요.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가 더 나아 보여요? 보증보험 맞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못 돌려준다 하면 경매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보증회사에서 먼저 돌려주는 전세보증보험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보증보험이 73만 원으로 조금 더 저렴해요. 정리를 하면요, 전세보증보험은 등기에 안 올라가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보험이에요. 보험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저한테 이자를 청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전세권 설정은요, 이게 등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그 전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세를 내놓잖아요. 다음 임차인 구할 때. 근데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렇게 매매나 아니면 전세 다음 손님을 구하는데 등기부 등본에 선순위 권리 관계가 이미 있는 집이어가지고 조금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정부 대출에서 심사에 들어간다 하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꺼리는 그 전세권 설정이에요. 다음 매매 전세 거래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매수하고 싶은 집이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하면 전세권 설정된 집은 잔금과 동시에 전세권 말소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기는 해요. 먼저 전세보증보험은요, 보통 가입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을 해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어차피 이분은 처음에 낼 때 몇십만 원을 내고 보험을 가입한 상태예요. 내가 만약에 집을 안 보여줘도, 집 안 보여줘가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해도 보증회사에서 대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집 보여줄 때 비협조적일 수 있어요. 그게 단점이긴 한데 밑에 있는 제가 넣어둔 초록 색깔 이거 특약 넣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임차인만을 위한 거냐 하면 임차인이 가입을 해놓으면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만기 때 못 돌려준다고 하면 보증회사가 대신 전세금을 주고 6개월까지는 한 5% 정도 이자를 내고 전세 빼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게 자진 상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상 그 보증회사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주는 건데요. 이게 사실 보증보험 회사도 기업이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즉시 지급 명령, 가압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이런 거는 리스크로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세권 설정인데요. 임차인이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져가요. 그래서 만약에 누수나 이런 중대 하자가 발생해도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돼요. 임대인 말고. 그래서 이 점을 임차인에게 말씀드린 뒤에 자연스럽게 보증보험을 유도하시면 좋은데요. 누수가 나도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고 자연스럽게 유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단 아래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동의한다라는 특약과 그 다음 사택 용도 그리고 허용된 이외의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전세권 담보나 담보로 대출을 내는 거나 전대차, 임차인이 또 다른 제3자에게 전세를 내놓는 행위 이런 걸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약 만료 시에 전세권 설정을 해지한다는 특약까지 넣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시 전세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실제로 월부에 와서 첫 투자를 간절히 그 전세 빼는 와중에 첫 손님이 드디어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 구조를 알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쉽게 되시는데요. 먼저 우리 집 구할 때 보통 전액 현금 세입자 잘 없죠? 보통 대출을 끼고 들어오십니다. 대부분의 임차인께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해요. 그럼 은행은 집을 담보로 본인 집도 아닌데 제가 뭘 믿고 돈을 빌려주죠? 하는 반응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때 보증기관이 있어요. 그거 못 갚으면 제가 대신 내줄게요. 저 믿고 돈 빌려주세요 하고 은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은 알겠어요 하고 돈을 대출을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제 보증기관에 이런 보증이 있어서 은행은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고 임차인에게 그 큰 금액을, 몇 억의 금액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기관 종류는 아까 우리 봤듯이 허그랑 HF, SGR 기억나시죠? 여기서 그 서울보증보험은 다주택자는 딱 임차인 한 명만 가입을 할 수 있어서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통 허그가 그 보험료도 괜찮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보증보험이에요. 먼저 이 전세자금 대출 구조는요. 첫 번째로 임차인이 100%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개 주체가 있습니다. 은행과 나,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임차인이 있는데요. 나랑 세입자랑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전세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좀 모자란다 하면 임차인분이 자기 신용 가지고 대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이 돼요. 이 경우에는요. 제 도장이 들어간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낸 게 아니에요. 임차인분이 자기 신용 가지고 대출을 낸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만기 때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주면 돼요. 이거는 쉽죠? 근데 다음 걸 봅니다. 채권 양도가 있어요. 단어가 어려운데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쉽게 해드릴게요. 이거 채권 양도는 모든 권리를 금융사, 은행에 주는 건데요. 먼저 우리 둘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요.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임차인분이 임대인 여러분 집에 거주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하신다던데 그거 맞나요? 당신 동의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네 동의합니다라고 내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채권 양도는 모든 권리를 통째로 은행에 양도한 거기 때문에 만기 때 세입자가 아니라 전세금을 전부 은행에 드려야 돼요. 네. 내 동의가 들어간 거여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실수로 은행에 줘야 되는 거를 세입자한테 전액을 줬다.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에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은 착하시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대출을 안 갚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소송이 오게 돼요. 은행이. 되게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채권 양도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하게 되면 내 동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무법인 신세기에서 채권 양도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제가 실제로 받았던 건데요. 이때 막 뭔가 내용 증명 등기라고 하니까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놀라운 게 아니고 제일 밑에 보면 통지서 수령이 확인되면 리파인에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리파인에서 통화까지 오고 내가 이걸 받았다, 확인했다는 게 그 회사에도 확인이 되면 대출 실행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은 질권 설정인데요.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채권 양도? 좋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장에 제가 한 번에 기억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먼저 전세 계약을 둘이 먼저 해요. 그다음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고 동의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질권 설정은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임차인이 설정한 금액만큼 은행 너가 책임을 져주세요 한 거기 때문에 만기 때 은행에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을 문의하고 안내받은 금액대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통째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 찔끔, 임차인한테 찔끔 반환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직접 물어봐야 돼요. 돌려드리기 전에. 어려울까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임차인 신용 100% 하는 경우와 채권 양도, 질권 설정 이거 기억나시죠? 임차인 신용대출은 전액을 임차인에게 상환을 하고 전세계약서 원본도 은행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채권 양도는 이제 만기 때 되면 전액을 통째로 은행에 상환을 하고 질권 설정은 만기를 앞두고 은행에 물어보고 처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이 아까 그 등기로 내용증명 통지서 받고 리파인 통화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전세계약서 원본을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제출해서 원본을 은행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은 통째일제. 그러니까 채권은 통째로 줘라. 통째 채권. 질권은 내가 은행에 줘야 되는 돈이 찔끔일 수도 있으니까 물어봐라. 찔끔 질권. 통째 채권. 찔끔 질권. 이해되시죠? 네. 어이없으실 건데 이런 게 기억에 잘 남아요. 알겠죠? 네. 한 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통째로 주는 채권과 찔끔 줄 수도 있으니까 여쭤봐야 된다. 질권 설정입니다. 우리가 전세를 새로 맞출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리파인에서 전화 오는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새끼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전세를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꼭 뭐를 확인하냐 하면 임차인의 전세계약서 원본 위치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보관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잃지 않아요. 이거 꿀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임차인분 이렇게 번호 저장할 때 아예 써놔요. 제일 먼저. 까먹으니까. 채권이라고 써놔요. 채권이나 질권. 채권은 은행에 얼마큼요? 통째로. 질권은 찔끔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된다. 기억 이제 하시겠죠? 네. 좋아요. 다음은 신혼부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3억까지만 대출이 된대요. 하고 전세금 2천만 원만 내려줄 수 있나요? 라는 전화를 받을 때 제 세입자분도 실제로 이런 정부 대출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방에서 전세가 한 3억 언저리 정도 단지를 보고 계시면 이런 전화를 꼭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그런 저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금 대출이라고 하고요. 버팀목 어쩌고 뒤에 붙는 계열이에요. 매수할 때 대출하는 거는 디딤돌이고요. 전세할 때 대출하는 거는 버팀목 어쩌고예요. 버팀목 청년, 버팀목 신혼부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중은행 상품은 뭔가 기금 대출이 아니고 커버 가능한 사람이 무주택, 1주택, 다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한 반면에 금리가 조금 차이가 나요. 3, 4% 정도로. 그리고 종류랑 한도를 보면요. 버팀목 대출, 그러니까 기금 대출, 저금리 대출이죠. 이거는 일반은 전세금 2억까지. 그리고 신혼부부랑 청년은 전세금 3억까지. 신생아 특례는 아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집, 그러니까 4억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지방에서 대출되는 전세금 한도를 3억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대출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한도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세금 3억까지인 집만 대출을 해줄게요 하는 그 한도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가지고, 앞에서 우리 이거 기억나시나요? 서울 수도권은 지금 투자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하고 전세를 맞춰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규제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대출 규제가 당장 지방 투자하려는 우리 지방 투자 실전반 분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잠깐 집중하시고 이 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이게 6월 27일에 나온 규제여서 규제 전에 계약된 거래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규제가 대출 총량 규제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대출 자체를 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은행에서 대출을 막 무한정 팍팍 내줄 수 없잖아요. 1년에 내줄 수 있는 대출금의 총액을 제한하는 건데요. 올해 하반기에 대출할 수 있는 총액을 상반기에 절반으로 확 줄였어요. 되게 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신용대출을 기존에 연소득 2배까지 됐다면 연소득까지. 그러니까 만약 연봉 4천이면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원래는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50% 그냥 절반을 확 줄였어요. 그럼 지방에만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놨는데요. 제가 플러스는 좋은 거.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좋은 거, 마이너스는 나쁜 거라는 뜻인데 위에 두 개는요. 수도권은 이 두 개가 지금 다 규제로 쪼여 있는 대신에 지방은 아직 풀려 있어요.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담대도 그렇고요. 전세 대출도 그렇고 이게 저금리로 내는 정부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어요. 우리 전세 보증금 한도가 아니라요. 임차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대출금이 줄어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실까봐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위에 두 개는 규제가 지방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는 주담대를 막 무주택에 유리한 그런 정책 대출로 받을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전세 대출은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세입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대출금이 조금 줄어드는 거지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세가 전세 보증금 한도는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전세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해요. 대출 총량 규제. 별표 해놨죠. 그래도 어려우실까봐 마지막 2페이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방은요. 이번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대출 자체를 조이는 규제이기 때문에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를 못 맞추면 우리 잔금을 쳐야 되잖아요. 잔금을 쳐서 내가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은 은행마다 얼만큼 대출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규제가 아주 큰 영향인 줄 알고 주저하시더라고요. 네, 지방에는 전혀 막 이렇게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방금 배운 것처럼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오늘 배운 계약 프로세스의 모든 것 적용해서 좋은 결과까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의 차이가 뭔가 결정적인 기회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까를 질문하고 꼭 지금 지방시장 너무 좋은 기회니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제 다음 실제 사례로 한번 볼게요. 내가 3억 2천에 내놨는데 이런 연락이 옵니다. 전세금을 2천만 내려달라고. 근데요, 전세보증금이 3억 2천일 때 모든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이 이런 버팀목 계열 같은 저금리 대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때 팁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주변에 입주가 있고 만약에 내가 전세 물량이 좀 주변에 쌓여있다. 그리고 내가 잔금이 급하다 하면 빨리 빼야 되면 3억으로 빠르게 조정을 하고 빨리 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때는 전세금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속도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잔금일도 만약에 여유롭고 주변 전세 물량도 없다, 급하지 않다 하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전세가를 조정해 주셔도 되고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때 내 선택이에요. 또 실제로 앞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고 저한테 계약 파기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잔금이 다가오던 시기였는데 저도 계약하고 대출 신청을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특약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뭔가 무슨 느낌이었냐면 하기도 찝찝하고 그렇다고 안 돼요 하기도 뭔가 찝찝한 거 아시죠? 왜냐면 대출 나오면 그냥 되는 거니까. 보통 집에 등기상에 문제가 없고 하면 대부분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이 특약을 넣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특약이냐 하면 임대인이 사정으로 안 나올 경우에 모두 반환 후에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대출 가능 여부 일자를 적고 전세 대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심사 결과 나오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하겠다고 오면 저도 전세 계약금 돌려주고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할게요 하는 거예요. 이 위에 부분으로 계약금 돌려달라는 특약으로 임차인이 본인의 그런 리스크를 해치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이 두 줄로 이거 나의 리스크도 해치하는 특약으로 같이 넣는 거예요. 네. 이게 비용이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비용이 드냐 하면 보통 중개 수수료가 만약에 이분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도 중개를 해주긴 한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 해지되잖아요. 중개를 해주긴 한 거라서 저는 계약서 작성하면서 그냥 중개 수수료 50%를 그냥 드렸어요. 아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튼 전세 뺄 때는 시간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저런 특약을 넣어서 빨리 계약을 확정이 되는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문구를 넣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출이 나왔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광고 200개 내놨던 걸 다 내렸거든요. 근데 잔금 일주일 전에 갑자기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매매 전세 뭐라고 했었냐면 은행에서 매매 전세 동시 계약이니까 동시 진행이니까 대출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맞죠? 네. 근데 임차인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출 안 나오면 계약 해지하기로 했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셨는데 특약에 분명히 동시진행이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 실수였냐면 은행이 실수였어요. 네. 은행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제가 여기 빨갛게 적어놨잖아요. 제 사정이 아니었어요. 은행이 특약에 동시진행이라는 문구를 못 보고 대출을 승인을 해줬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이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제 사정이 아니라 은행이 사정이었어가지고 은행에서 결국 본인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랑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제출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했던 경험이에요. 네. 이해되시나요? 맞아요. 네. 와 쉽죠? 저도 그날 완전 뭔가 잔금 되게 일주일 남아가지고 엄청 마음이 편했는데 등골이 완전 오싹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임차인분이랑 특약 조율하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는 단계입니다. 전세 특약도 사실 좀 비슷한데요. 부동산 사장님과 특약을 협의하고 확정된 특약을 보내드리고 사장님께 임차인 특약 동의 여부를 받아요. 매도인 동의 여부랑 비슷하죠. 네. 우리 매수 특약 할 때는 우리가 계좌번호를 받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을 했는데 전세 특약은요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좌번호를 드리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요. 근데 전세 특약을 조율하다 보면 여러분들 꼭 이런 상황이 생겨요. 제리님 사장님이 저보고 너무 까다롭다는데요. 그리고 겨우 세입자 구했는데 저 까다롭다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사장님이 알아서 커트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저게 제가 받은 문자였는데요. 임대인분이 까다롭다는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투자자 계약을 많이 안 한 곳에 가서는 사장님이 넣어주긴 하셨는데 자기는 이렇게 태어나서 긴 특약을 처음 써본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매수는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지만 타이밍을 잡아서 전세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골든 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이때 특약 조율이 안 된 채로 본 계약에 가서 갈등이 생겨서 계약이 어그러진다 하면 시간과 비용, 마음고생이라는 기회비용이 생겨요. 그럼 특약 중에 이거는 꼭 넣어라 하는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전세 특약에서도. 먼저 이사 날짜 협의 부분이에요. 임차인분이 이사를 나갈 때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지 않도록 미리 협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날짜를 10월 30일에 전 나갈 거예요 하고 고정을 해두잖아요. 그럼 그날 들어오는 세입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그 날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구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사 날짜 협의한다라는 한 줄 넣고요. 그 다음에 만기 전에 재계약 여부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 통보하는 거. 그리고 다음은 집 보여주기랑 위약금 특약.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 한마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되게 사람 심리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4가지는 꼭 챙겨보고요. 나머지 반려동물이나 벽걸이 TV, 칙새기 이런 거는 원상복구 특약이나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세 맞출 때 진짜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세를 맞췄는데 계약금을 아직 잔금을 치기 전인데 제가 받아도 되나요? 아니 매도인이 받나요? 뭔가 내가 받아도 이상하고 매도인이 받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하시는데 꿀팁은 결론은 둘 다 괜찮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전세 계약서를 매도인과 작성을 하고 한 개 작성을 하고 잔금하고 나를 임대인으로 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거. 이 전세 계약서가 몇 개 쓰는 거예요? 2번 쓰는 거. 계약서를 2번 쓰면 매도인 계좌에 입금해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 없이 저랑만 약 작성을 한다 하면 4계좌에 받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제가 보면 4월에 한 계약인데요. 매도자랑 전세 계약을 쓰고 저랑 한 장을 더 썼어요. 4시에 매도자랑 전세 계약서 쓰고 4시 반에 저랑 한 장 더 썼어요. 이 2번 썼으니까 어디에 입금하면 돼요?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을 넣었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다음에 위에 있는 이분이 실제로 제가 튜터링 했던 제자분인데요. 전세를 빼는 도중에 오늘 본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이 손님이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 2마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가 생각보다 좀 그래도 아예 막 조그만 강아지는 아니거든요. 큰 강아지 2마리인데 이때 팁은요. 원상복구 특약을 넣고 입주할 때 집 사진을 꼭 찍어둡니다.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서 아는데 그 벽지를 잘 긁고요. 그리고 아니면 꼭 오줌을 모서리 같은 데 싸요. 이런 데 있죠. 코너 같은 데. 그리고 화장실에 배변 패드를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화장실 타일 줄눈이 강아지 오줌으로 노랗게 변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벽지랑 모서리, 화장실 타일 이 3개를 중점적으로 사진을 좀 남겨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원상복구 특약 넣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임차인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면 다른 임차인이랑 계약을 해도 되는데요. 잔금이 뭐 한 달 남았다 하면요. 강아지가 아니라 호랑이를 키운다고 해도 받아주셔야 돼요. 원상복구 특약을 넣고요. 호랑이 진짜 받으라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특약 조정하면서 추가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위에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이 한 줄이에요. 이거는 특약 조정 할 때 동물이 없을 때 넣어달라고 하면서 반영이 된 거고 밑에 이거 애완견 1마리 사육 동의 이거는 비숑 1마리 키운다는 임차인 들어올 때 넣었던 특약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진짜 이제 전세 마무리 되는데요. 마지막 전세 계약금 일부나 뭐 계약금 프로세스는 다 비슷해요. 가계약 때는 특약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본계약 때는 전세 계약서 초안을 요청을 드립니다. 미리. 그다음 임차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나 아니면 매도인 계좌로 입금을 드리고 입금을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집을 샀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뭐 공동명의라 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각각이요? 맞아. 대표자 한 명에게 입금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금 이거 입금 대상은 사실 임차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전세 프로세스 정리해 볼게요. 전세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네. 좋아요. 재밌어요. 먼저 1단계는 전세 가격 결정하고 광고를 내요. 여기서는 내 물건을 1등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잠자니 아파트 푸메푸 하면서 봤죠? 하면서 전세 시세 트래킹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확정 단계. 임차인 상황이랑 요구를 알고 내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전세자금 대출 구조도 봤고요. 전세 보증 보험이랑 전세권 설정의 차이도 봤어요. 네, 통째로 돌려주는 뭐였죠? 채권 설정이랑 질권은 뭐였죠? 찔끔 돌려줄 수도 있으니까 물어봐라 한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3단계는 반려동물이나 전세 대출 이런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서 특약을 넣고 가계약금을 받고요. 마지막 전세 잔금까지 하면 진짜 매수 전세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 일단 이러게 하고 나면 어때요? 끝!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일단 이러게 했으니까 이제 됐다 하시거든요. 근데요, 진짜 투자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투자는 여러분들 배웠어요. 싸게 사서 어떨 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맞아요. 가치 있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열심히 매수를 했어요. 끝이 아니라 오를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보유 과정에는요. 가치 대비 쌀 때는 보유를 하고요. 괜히 막 안 오르면 내 물건이 되게 못나 보여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손절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지켜가고요. 올랐다면 적절한 수익에 매도를 해서 더 좋은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까지가 투자 과정이에요. 이렇게 매수 이후에 보유, 매도 과정까지 포함된 게 투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자산을 불리는 투자잖아요. 근데 보유하면서 여러 이런 이슈에 대한 리스크도 대응하고 잘 지켜나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돼야 진짜 투자인 거예요. 오늘 제대로 배워서 나 샀다 해서 멈추지 않고 잘 갖고 있다가 잘 파는 것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돈을 잃지 않고 자산을 불릴 수 있어요. 볼게요. 아니 제린 그냥 사서 나중에 오르면 팔고 끝 아닌가요? 하는데요. 그 보유하는 여러분들이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샌다는데 바꿔줘야 되나? 그리고 방충망이 찢어졌다는데 제가 바꿔줘야 되나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갱신 청구권? 신규 계약? 무슨 차이인가요? 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유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준, 프로세스를 알고 나면요. 나한테 유리하고 상대방한테도 기분 상하지 않게 서로 윈윈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이슈들을 제가 2가지 갈래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집이 여러 고장, 수리, 이런 고장나고 수리되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세가 이제 만기, 한 텀 돌아오는 만기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집이 수리 유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이제 사고 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임차인 분께 이런 연락을 받아요. 이게 지금 보여드릴 게 제가 다 받은 건데요. 샤워기,
줄에서 물이 샌다. 수전 싱크대 물이 샌다. 그리고 시정 싱크대 수전 밑에 그 밑에서 물이 새가지고 전기 전체가 누전이 되었다 하는 전화 문자. 그리고 입주 때부터 그 달려있던 비대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럼 기존 비대 버려도 되냐 하고 방충망이 찢어져서 이제 벌레가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비대 오래돼서 이제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건데요. 최근에는 제가 이거 보면 날짜가 7월 5일에 받은 건데 통화 시간을 보면 37초 돼 있어요. 되게 짧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프로세스,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빠른 판단이 가능해요. 이분은 별건 아니었고요. 그 새로 오시는 임차인 분인데 식세기 넣어도 되냐고 해가지고 제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오케이 했던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 이런 짜잘한 문제에 대한 제가 기준을 딱 정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집주인인 내가 수리해드려야 되는 것과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집이 기능과 관련된 거, 뭐 보일러나 인터폰이나 뭐 주방 후드나 뭐 세면대, 누수 이런 거는 빠르게 수리하고 청구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근데 막 전등이나 아니면 환기를 안 시켜서 생긴 곰팡이나 뭘 부수거나 하는 거는 이런 소모품이나 임차인 과실로 생긴 거는 직접 수리하시도록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안 들어가는 뭔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임차인과 관계를 좋아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요. 애매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실까봐 제가 기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가장 큰 방향은 나중에 집을 내가 내놓을 때 잘 보여주셔야 매도든 전세든 내놓을 수 있으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방향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 비용을 저는 3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리고 30만 원 이하다 하면 별 이유 묻지 않고 드립니다. 30만 원 이상이다 하면 우리 전세계약서에 이런 수리 관련해서 특약도 넣거든요. 그 기준대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막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 상의도 없이 먼저 바꾸고 영수증을 나중에 마음대로 후청구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상식선에서는 일단 이유를 묻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처리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방향일 거예요. 근데 제이님 뭔가 임차인 입주하고 샤워기 헤드에 물이 샌다는데 제가 바꿔줘야 돼요? 이 앞에서 배운 여러분들 그 기준대로 하면 샤워기는 소모품이에요? 아니에요? 소모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뭘까요? 물이 들어간다. 또 뭘까요? 보이세요? 네. 입주하고 직후예요. 소모품이긴 한데 이 임차인이 손보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자부터 일단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임차인 입주 직후에 특히 막 공실인 경우에 집을 안 쓰다가 쓰기 때문에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제 사례거든요. 아까 넣었던. 임차인의 입장도 이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집을 이제 그 전세로 들어갔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이미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임차인 입장을 생각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팁을 드리면 여러분 그 쿠팡 로켓 배송 와우 회원 있죠? 아무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되는 기간 아세요? 어느 정도냐면 한 달이에요. 기간이. 저 같은 경우는 한 달까지는 소모품도 수리를 해드려요. 하지만 한 달 이후에는 아까 우리 위에 배운 기준 있죠? 그 기준대로 처리를 합니다. 입주하고 얼마까지 기준을 한다고요? 한 달까지예요. 근데 이게 한 달까지는 제가 그냥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임차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호의로 해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뭐 2주로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잡고 호의로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제 얘기인데요. 2년 전에 제가 겨울에 울산 동구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동식당이라고 국밥집이 있거든요. 동구에. 그 위에 청운고에서 올라가면 그 위에 있는 동네에 있는 건데, 남북동, 맞아요. 남북에 있는 건데, 임장 시작하기 전에 동료들이랑 하동식당이 6시인가 7시부터 열어가지고, 제가 일찍 가가지고 국밥을 먹고 딱 나왔는데,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하동식당이 그 풍자의 또간심에도 나오는 곳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가보세요, 그거. 이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문자냐 하면, 임차인분이 입주하고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그래, 뭐, 샤워기 그 동그란 헤드 얼마 하냐 해가지고 바꾸고 영수증 청구해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공용욕실 하나만 고장났다고 하셨는데, 그냥 멀쩡한 안방거까지 해서 한 개당 65,000원. 그러니까 13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비싸죠? 네. 이때 전세 놔줬던 사장님도 밑에 보시면 좀 비싼 거 달긴 했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3만 원이면 생각하니까 무슨 서울 차원 그 왕복하고도 제가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네. 이때는요 시중 샤워헤드 기준으로 하나 2만 원 드렸어요 제가. 보시면 이렇게 입주 초기에 제가 사장님 임차인분 전화 와 있는데 제가 못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고 여쭤보기도 하면서 입주 초기에 이런 전화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정리하면요 입주 초기 한 달까지는 저는 소모품도 수리를 해드리는데 단 상식선에서 네. 뭐 전등 하나 바꾸고 막 몇십만 원 줄 건 아니잖아요. 맞죠? 상식선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을 내놓을 때 임차인과 관계가 좀 좋아지는 방향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리비용 가격 기준 드린 30만 원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린다고 했었는데 되게 커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하고 기대하는 그런 기대 수익은 어때요? 훨씬 더 크죠. 그거에 비하면 되게 미미한 가격일 수 있어요. 자잘한 수리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충망 그 살짝 구멍 난 거는 전화로 사장님 그 다이소에 이런 거 있다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셀프로 이제 좀 붙여달라 한 거기 때문에 커피 기프티콘 그냥 더우니까 마시라고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입주 초기부터 옵션으로 달려 있었던 비대 뭔가 애매하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애매한 그 외의 부분인데 임차인이 직접 처리를 하시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했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기프티콘 조금 더 큰 거 보내드리면서 관계를 더 좋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관계를 여러분들이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집을 매수하시고 꼭 관리하셔야 할 보유 과정 중에 일부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세를 보통 내놓으면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투자하고 2년 지나서 전세 만기 혹시 경험해보신 분 계세요? 어떨까요? 빨리 돌아와요? 아니면 엄청 느리게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요. 맞아요. 2년이 되게 진짜 금방 돌아오거든요. 혹은 새끼 물건을 내가 샀다 하면 금방 돌아온 만기 시점에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전세를 내놓으면 이제 맞닥뜨리게 될 경우를 나누고 하나씩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세입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계약은 2년을 하는데요. 전세 계약을. 그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하시는 경우, 그리고 만기 때 저 더 이상 안 살겠어요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와 저 2년 더 살고 싶어요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더 살고 싶다고 하시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경우와 안 쓰고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로 나뉘어요. 계약기간 중에 중도 이사하는 경우랑 만기로 이제 나눠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사를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요. 이게 만약에 첫 2년이다 하면 무적이에요. 제가 옆에 이걸 추가해놨거든요. 이게 뭐예요? 방패예요. 첫 2년은 방패예요. 서로 간의 약속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안에 나간다고 하면 내가 그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2년을 살고 플러스 2년 계약갱신 청구권 갱신 기간 중에 나간다고 하시면 3개월 뒤에 전세 금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때는요, 우선 이렇게 해요. 이사를 왜 가는지, 그리고 언제 가실 예정인지 기본으로 여쭤봐야겠죠? 그 다음은요, 우리가 약속한 계약인데 그거를 깨고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임차인을 직접 구해주셔야 돼요. 하고 안내를 드려요. 그럼 알아서 임차인이 전세 광고 내고 비용 부담까지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기존에 들어있던 전세금이랑 시세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전세금을 막 하지 마시고 제가 얼마로 할지 확인 후에 나중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만기 때인데요. 만기가 다가올 때는 보통 그 전세 만기 3개월 전쯤에 임차인께 이사 생각이 있으신지 전화나 문자를 드려요. 이때 이사를 가겠다고 하시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다음에 이삿날은 협의해서 꼭 정해주세요. 그리고 집 좀 잘 보여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릴 수 있어요. 이때는 똑같이 다음 세입자 구해야 되니까 전세 광고하고 아까 그 채권 질권한 거 해가지고 확인하고 계약금 반환 방법대로 계약금을 반환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는데 더 살고 싶어요 하시면요. 개개인권을 쓰실 건지 아니면 신규 계약을 할 건지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요. 날짜랑 그 다음에 함께 어떻게 계약서를 쓸 건지 방법을 직접 만나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 위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협의해서 정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전세 만기 3개월 전쯤에 임차인한테 어떻게 연락하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소한 소통 부분에서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 그대로 그냥 들고 왔어요. 만기 3개월 전에는 이렇게 문자를 드리면 돼요. 땡땡 아파트 그 임대인인데요. 돌아오는 언제가 전세 만기일이에요. 재계약 여부를 알고자 조금 일찍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전화나 문자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드리면 돼요. 보냈는데 더 살고 싶어요 하시면요. 이 두 가지 중에 협의를 해서 선택을 해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일단은 띄워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 보통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이 2년 동안은 서로 간의 약속이라서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방패 같죠? 네. 2년 동안은 무적이에요.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더 살고 싶어요 하면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줄여서 계갱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신규 계약이 있어요. 계갱권은요, 2년을 살고 2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이때는요, 전세금이 만약에 좀 올랐다 하면 많이 올랐어도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계갱권은. 근데 많이 올랐다 하면 신규 계약으로 하면 그 제한이 없고 시세대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신규 계약은 이제 2년이 다시 무적인 2년이 생기는 거예요. 방패 같죠? 무당벌레 같기도 하고. 2년의 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가겠다고 하면 계갱권은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무적이라서 2년 동안은 임차인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 그 전세 맞추면 2년 동안은 괜찮은데 갑자기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변수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계갱권을 쓰면 보통은 일단 중간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유리하냐 하면 만약에 이게 1년 뒤에 공급이 많아요. 이 지역에. 전세가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내려가요. 이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게 유리할까요? 신규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신규 계약을 하는 게 유리해요. 왜요? 맞아요. 일단은 눌러 앉힐 수 있으니까 신규 계약이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똑같이 근데 공급이 지금 계속 없어.
그럼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가가 올라가는 게 예상이 돼요. 이때는 뭘 쓰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갱신권을 쓰는 게 조금 더 낫긴 한데 사실 이 리스크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를 기억하시고 제가 실제 사례를 좀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심화 버전이라서 이해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를 2억 6천에 전세가가 2억 2천인 물건을 사셨어요, 이분이. 어디였을까요? 공급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지방의 광역시 중에 2억 6천, 2억 2천, 울산이었어요. 새낀 거를 샀어요. 근데 새낀 거, 이 새 만기가 언제였냐면 이분 잔금일이랑 똑같았어요. 네, 잔금일을 그렇게 맞췄거든요. 잔금 되기 전에 이 전세 재계약 여부를 결정을 해야겠다. 그때 당시에 전세 시세가 얼마까지 올라왔냐면요. 공급이 없는 데서는 뭐 잔금을 길게 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전세 시세가 2억 5천까지 올라왔어요. 어때요? 맞아요. 잔금 때 이제 1,000만 원 투자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이분이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공급이 없어지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계갱권을 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배웠죠? 네. 이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보내고 세팅? 근데 이분이 더 살고 싶다고 했어요. 계갱권을 쓰거나 신규 계약 둘 중에 결정을 했어야 됐어. 근데 전세 시세가 2억 5천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2억 5천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갱권이 될까요? 아니면 신규 계약이 될까요? 신규 계약이 돼요. 왜냐하면 계갱권은 우리 5%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세를 2억 3천에 맞추면서 계약서에 이 계약은 계갱권을 쓴 계약이다. 명시를 하고 계약을 했어요. 1,000만 원으로 투자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2억 3천까지만 올려받고 계갱권을 썼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게 우리 계갱권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고 했죠. 임차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전세 시세가 2억 5천인데 지금 2억 3천에 살고 있어요. 나갈 일이 있을까요?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금도 올라가고 있을 뿐더러 매매가도 올라가는 시장이었어요. 시장이죠? 네. 그래서 이분은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좀 어려운데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되게 오늘 배운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렇게 여러 상황에 여러분들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각 장단점을 알고 물건과 나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해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장점, 단점이라고 적었는데요. 그 지역 시장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일단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세 만기 2년 딱 된 잔금 당일에 만기 날이 되면요. 재계약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계속 거주한다고 하면요. 잔금 당일에 계약서에 약속한 금액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도 이사를 하거나 만기 시점에 퇴거하는 거,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요. 사전에 보증금 반환 방법을 다시 확인을 해요. 질권, 채권 기억나시죠? 계속 나와요.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되니까 임차인이 살면서 전세대출 일부를 원금을 갚았을 수도 있어요. 오래 산 경우에. 그래서 대출 잔액 증명서까지 함께 확인하고 계좌를 받습니다. 이삿짐 빼는 당일에는요. 우리가 다음 전세 이어서 받으니까 부동산 사장님이랑 임차인이랑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근데 확인을 했는데 혹시나 파손된 게 있다 하면요.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 우리 아까 기억나요? 그 임차인이 대신 살면서 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 나갈 때 원래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거든요. 네, 거기서 그냥 제하면 제일 깔끔해요. 네, 조금인 경우에. 근데 만약에 진짜 뭔가 그 파손된 게 크다 하면 그 전세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드리면 돼요. 보통 어떤 문제가 많냐면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훼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 재계약 프로세스 이해되시나요? 좋아요.